여기서 배운 이 교훈을 우리가 절대 잊어먹지 않고 있다가 정권 잡은 다음에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는 5년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값비싼 수원 내고 제대로 배운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 뒤에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저는 시와지구에 살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4번을 치렀습니다. 네. 치렀는데 전부 지금 현재 여당이 그 당시 야당이었잖아요. 예. 야당이 4번을 다 승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예. 시와지구에는 2030, 40들이 많이 살지. 예. 예.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30, 40을 끌리지 않고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질문 드리는 거하고 상관없는 그 얘기라서 한 가지만 딱 그러세요. 예.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장대철 위원장님이 네. 이번에 꼭 이겨야 될 필연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도달했는데 네. 좀 전에 우리 고 박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다음 선거에는 낙관적인 그 멘트를 많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어려운 선거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2030, 40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끌릴 수 있는지 네. 그거 하나만 짚어주십시오. 알겠어요. 예. 저기 장제철 위원장 이기는 선거 전략 이런 거 하면 선관위 그 선거법에 걸려요. 예. 그러니까 질문의 뜻은 알겠지만 선거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제철 위원장이 이겨놓고서 선거법 때문에 또 국회의원 뺏기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저도 선거법 지켜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2030, 40보다 이제 선거 전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년 4.15 총선에 한국당이 160석, 민주당이 110석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고, 예측의 근거는 3가지인데요. 아까 우리 장제철 위원장이 인사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냐? 문재인 심판 선거를 만들면 우리가 이깁니다. 문재인 심판 선거. 그런데 내년 4월 15일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3년쯤 됐을 때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기를 절반 이상 지낸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문재인이 잘했냐 못했냐를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거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하면 심판받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세력은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는 선거가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심판 안 받는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다른 심판은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제일 손쉽게 갖다 대는 게 박근혜. 자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뭐다, 뭐 최소원 씨랑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이랑 무슨 이런 대화를 했다, 이런 게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도 계엄령 문건이 어쩌다 저쩌다. 예? 이게 다 박근혜 심판 프레임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심판된 사람이에요. 심판도 아주 혹독하게 모질게 2중 3중으로 심판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지무지 억울하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심지어 2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 좀 심해, 너무해, 탄핵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그때 내가 잘 몰랐어. 좌파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가짜뉴스로 이 여론 조작했는 줄 나도 잘 몰랐어. 나도 속았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박근혜 심판 구도는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자꾸 박근혜 심판 구도를 다시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그 다음에는 황교안 심판 선거를 들고 나왔어요. 황교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있고 국정농단에 제일 책임이 큰 사람 아니냐. 얼마 전에는 갑자기 황교안이 계엄령 무권을 분명히 보고받았을 거다. NSC에서. 심판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황교안 심판 구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문재인 심판 구도를 피해가려고. 문재인 심판 구도는 자기들이 승산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문재인 심판 구도가 아니라 박근혜 심판 또는 그게 안 되면 황교안 심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 프레임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심판하자 그러는 이 자유파의 한국당의 주장과 황교안 심판하자는 저 문재인 좌파 세력의 주장 중에 그냥 민주당 지지자나 한국당 지지자가 아니고 그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국민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문재인 심판이지. 왜?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3년 동안 정권을 운영한 사람이잖아. 황교안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정치 신인이잖아. 이 사람 심판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도에 있어서 선거 구도에 있어서 문재인 심판 선거 구도는 이미 확정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이 문재인 정권 심판 얘기를 쭉 한 거가 그게 대중적으로 다 공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심판 선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하려면 이 심판받는 문재인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심판한다고 자유파는 심판한다고 봤는데 점수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지는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정도 되면 심판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60% 정도면 이거 함부로 야당에서 심판하자 막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역공당해요. 되치기 당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40%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30%까지 잠깐 떨어진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아까 표본이라든지 또는 그 질문항 이런 걸 가지고서 억지로 40%대를 지금 버티느라고 이 좌파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30%대가 아마 체감되는 민심일 거고 저는 어떻게 예측하냐면 선거 앞둔 직전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에 문재인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저는 20%대로 떨어진다고 제가 예측합니다. 그러면 20점짜리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유파와 한국당이 무조건 이기는 선거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장재철 위원장이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정치 활동을 했으니까 시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예, 유명한 사람이라 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예? 그 황교안 대표랑 같이 다니는 것하고 어디가 더 효과가 있겠어요? 같이 다니는. 그렇지. 예. 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다녀야 된다 그럴 때는 누구를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 저 장재철을 내보낼까 황교안을 내보낼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누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황교안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은 내년 4.15 총선은 황교안이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대신 해주게 돼 있어요. 한국당에서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을 하겠죠. 그럼 그 중에 한 100명,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 신인도 있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 경쟁력보다 황교안 대표의 이 경쟁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차기 대권 주자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별로 눈에 안 차요. 국민들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여기 한 10대 명 있고 여기 대권 주자 한 명 있으면 사진을 어디다 찍어요? 여기다 찍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우파는 자유우파는 황교안이라는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4.15 총선 때 황교안이 전국 253개 지역구를 누비고 다니면 그러면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하게 선거운동을 어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제철은 황교안 뒤 쫄쫄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 제일 쉬워요. 예. 그럼 좌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좌파도. 좌파가 그렇게 할 만한 대권 주자가 있어요? 이해찬? 에 나와주면 좋지. 에? 뭐 이인영, 뭐 이재명, 뭐 박원순이 나와주면 좋지. 근데 박원순, 이재명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나오면 감옥에 가요. 선거법 위반으로. 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선거 때 선거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너 선거 얘기만 하면 노무현이 선거 얘기하다가 탄핵당했던 거예요. 다 빼면 저 이낙연이는 총리 그만두기 전에는 선거 얘기 뻥뻥만 해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쪽에 물론 선거가 다가오면 누군가를 세우겠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이해찬이라도 선대위원장 맡아서 다니겠지만 자유우파 한국당의 황교안에 필적할 만한, 황교안을 대적할 만한 대권 주자감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당의 후보들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시흥은 역대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지만, 예? 유리한 지역이지만 내년 4.15 총선 때 황교안이 장제철과 손잡고 다니고 저쪽은 이해찬이 저쪽 후보랑 손잡고 다니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예요. 그게 황교안 효과예요. 그게 대권 주자 효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양당이 서로 공천혁명하고 뭐 인물 교체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그 양정철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문재인 똘마니들을 민주당에 데리고 와서 공천 주는 거야. 그럼 뭐 청와대에서 일했던 누구? 조작 선거 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예 저기 그 다른 얘기고요. 예, 저 협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민주당은 문재인 핵심 지지 핵심 부하들을 민주당에 집어넣고 공천 주는 걸 가지고 물갈이했다고 큰 소리 칠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만의 얘기고. 청와대 근무하다가 민주당 와서 공천 받는 게 무슨 물갈이냐고. 그게 무슨 공천 혁명이냐고. 오히려 문재인 지지 세력이 더 강고해지는 거지. 그건 마치 3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거야.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던 사람, 수석하던 사람들을 공천 줘갖고서 그것도 막 대구 이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데다가 막 진박이라고 해갖고서 막 집어넣으려다가 사단이 났잖아요. 네? 그때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여기 저 장제철 위원장처럼 진짜 고생한 당협위원장들 말고 이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112명 중에 한 절반쯤은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이고 절반쯤은 그건 못 막은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정말 투쟁력도 있고 의정활동도 잘하고 자유파의 정체성도 강하고 그래서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3년 후 대선에도 이 사람은 꼭 필요해. 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더 공천받아서 나가야 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제 눈에는 한 10손가락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교체해야 돼. 다 교체. 그리고 대거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2030, 40들은 일단 새로운 사람이면 열광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뭐 캐리어가 그래도 뭐 이제 50대, 60대에 뭐 장관 지냈다, 뭐 지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스펙은 2030 세대 정서에 아예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갈이가 있으면 바람이 이 한국당 쪽으로 분다. 원래 야당은 바람 선거하는 거거든요.
한국당에 무슨 조직이 있어요? 이 지역에 무슨 저기 이른바 뭐 바사협이니 반공 무슨 연맹이니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다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쪽하고 손잡고 하겠지 뭐 한국당 쪽에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연계하는 데가 뭐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어디 저 지역에서 오라 그래요? 인사말 하라고? 없어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은 조직 선거 하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거 돈 선거도 하려 할 수가 없어. 저 중앙당이 광화문 집회하는데도 돈이 모자랄 판인데 여기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들한테 저 조직 동원하라고 돈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조직 선거 못하고 돈 선거 못해요. 한국당은. 하고 싶어도 못해. 능력이 없어서도 못해. 그러면 유일하게 기댈 게 뭐예요? 바람이지. 그게 야당이 최대 무기예요. 원래 수십 년 동안 이 선거 때마다 야당은 바람 선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람은 뭐냐? 황교안 바람, 문재인 정권 심판 바람, 황교안 바람, 그리고 공천혁명 바람, 정치 신임 바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재철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도 찍어서 당선되는 거예요. 흐름이. 원래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개인 경쟁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년 4.15 총선에서 한국당 쪽은 그래요. 민주당은 정반대예요. 민주당은 문재인을 내세울 수도 없고 내세우라 그래도 아마 제가 보기에 문재인이랑 작년 같으면 지방선거 때 다들 문재인과 사진 찍은 걸 갖고 프로필로도 만들고 선거 포스터도 만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내년에는요 하나 그래도 할 사람 없어요. 지지율 30% 20% 되는 사람하고 찍어서 도움이 돼야 말이지. 문재인하고 같이 안 다녀요. 오로지 자기 개인 경쟁력 하나 가지고 자기가 닦아온 조직하고 자금 이런 거 가지고서 외롭게 선거 치르게 돼 있어요. 저쪽은. 그런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심판 바람, 황교안의 대권 바람, 그리고 새로운 인물 공천혁명 바람 이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개별 후보자들의 경쟁력, 야, 이 사람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인지도고 뭐고 간에 그건 다 황교안이 해결하고 국민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30, 40 세대를 잡아오기 위해서 시흥 지역에만 특화된 무슨 공약 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녀야 돼. 그 얘기를 해야 2030들이 제일 공감대가 커요. 지금 야 너네 무슨 등록금 조금 더 반값 해줄게, 뭐 4분의 1 해줄게, 무슨 청년 무슨 수당 해줄게. 이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물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좌파들의 그 포퓰리즘에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좌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분명히 공약할 거거든. 공약을 듣는 국민 입장에서 야당이 돈 많이 줄게 하고 여당이 돈 많이 줄게 하고 누가 더 믿을만해요? 여당이 얘기하는 게 더 믿을만해. 그래서 그런 식의 생활 공약으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졌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있다, 심판해야 된다, 이거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래 너가 청년수당 받아서 좋냐? 그거 결국은 네가 나중에 세금으로 메꿔야 돼. 저런 정권 심판하지 않고 뭐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선거, 문재인 심판선거 바람과 황교안 바람과 공천혁명 인물교체 바람, 이걸 가지고 2030 세대를 바람으로 몰고 가야 된다. 선거 자체가. 그래서 당협 차원의 무슨 독자적인 선거 전략 이전에 이런 전체 흐름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민주당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선거는 보수가 지금 너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래서 한국당만 막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표가 분산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강화문을 매번 나가서 봤는데 예. 너무 안타깝고 우리 유튜브들이 전부 단결해가지고 예. 우리가 뭐 한국당 하나로 뭉쳐야지 예. 이 민주당이 상대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아마 분열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보수가 분열 안 돼 있는데요? 아니요 그게 태극기하고
여러 당이 나눠져가지고요. 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통합하자고 만나는 순간 이거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정치인들끼리 만나서 통합하면 그러면 그 뒤로 결국은 저 지분 몇 개 줄게, 공천 몇 자리 줄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파 국민의 힘을 가지고 자유파 국민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현행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정당 지지율 3% 이상 득표하거나 5와 또는 5명의 지역구 의원을 냈을 때만 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줍니다. 5명의 지역구 의원을 내지도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3%도 안 될 경우에는 이 정당이 얻은 표는 전부 다 무효가 되버립니다. 지금 저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좌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선거법에도 이 조항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공화당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공화당이 지역에서 5명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못 만들 것 같죠? 그러면 정당이 독자적으로 3% 이상 득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정당 지지율 2%도 안 돼요. 그리고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 국민들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걸 찍을 때 내 표가 과연 살아있는 표가 될까? 아니면 나는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게 혹시 사표가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를 찍었을 때 나는 우파인데, 그리고 한국당 투쟁을 잘 못해서 내가 우리공화당 찍고 싶은데 내가 우리공화당 찍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총선거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공화당이 5석 못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3% 득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공화당은 변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변수가 안 돼요. 변수라고 착각하고 야 지분 몇 개 줄게 하는 순간 우리가 망가져. 변수가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은 어때요? 그 손학규가 무슨 통합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는 당대표가 손학규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아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유승민이가 도저히 손학규랑 같이 못할 것 같으니까 유승민이가 자기 따르는 국회의원 7, 8명 또는 15명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승민이가 뭐라 그래요? 안철수도 자꾸 같이 하자 그래요. 혼자서 쓸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15명 중에 유승민 계보라고 하는 게 그저 많아야 7. 나머지 한 7, 8명 안철수 계보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승민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안철수는 어떻게 해요? 뉴욕에서 마라톤이나 뛰고 있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자기가 뛰어들 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승민이가 어찌어찌 해갖고서 그 국회의원들 10명 데리고 나갔다 칩시다. 예. 그러면 이 당은 그러면 지역구 5개 하고 정당 3% 얻을 수 있냐? 없어요. 예, 없어요.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세요. 바른미래당은요, 전국에서 기초의원 2명인가 딱 당선시켰어요. 수천 명의 당선자 중에 바른미래당이 기초의원 2인가 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바른미래당의 실력이에요. 그것도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가 다 함께 했을 때의 실력이에요. 그 중에서 유승민이가 몇 명 데리고 나온다? 유승민부터 저 대구 동구에 가면 져요. 예. 그럼 서울에 오면 이깁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4.15 선거 끝나고 나면 없어질 정당들이에요. 그게 변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랑 통합하라는 거예요. 실체 없는 통합론은 당을 중심을 흔드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도대체 누구랑 실체 없는 그러니까 누구랑 어떤 세력이랑 통합하라고 통합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이 통합 논의의 뒤에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끊임없이 한국당과 황교안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작동하는 결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예, 우리 공화당이 야, 우리 독자적으로 갔다가 이거 완전히 뭐 당 해체당하겠다, 공중분해 당하겠다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겠죠. 바른미래당에도 야, 이거 내가 우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대로 가면은 뭐 선거도 안 되고 뭐 난 뭐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운천이다, 뭐 김중로다, 무슨 저기 저 중구에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개별적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받아주고 경선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통합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외연이 확장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한국당 지도부한테 대통합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공학적 접근 갖고 자꾸 흔들리지 말고 당의 중심성을 강화할 때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의 준연동형 이거 통과될까봐 우리 걱정 많죠?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우선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이면 그거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지를 못해서 이게 통과됐다고 치자고요. 제가 시뮬레이션 다 해봤어요.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나오면 민주당이 그때부터 손해봐요. 우리가 연동형이 도입되면 무조건 한국당은 망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연동형의 핵심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뭐 10% 정도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상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당을 혁신하고 공천혁명 잘하고 황교안 중심성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 당이 다음에 대통령 될 것 같고 정권 잡을 것 같다 그러면 밴드웨건 효과가 생겨서 정당 지지율이 급속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역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그때부터 연동형은 민주당한테 타격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을 그렇게 겁내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보다 낮으니까 저게 우리한테 재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해야 되지만 저지를 못했을 경우에도 정당 지지율만 올려놓으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럼 정당 지지율 높이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될 승부처예요. 그러면 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이 3년 전에 얼마였냐? 47%. 대통령 탄핵당하기 한 6개월 전에 한국당 지지율이 47%였어요. 3년 전에 그랬는데 왜 못한다고 지레짐작 포기해요? 그때 3년 전에 한국당 47% 지지율을 회복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당한테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체도 없는 통합론에 흔들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을 황교안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내 분란 일으키지 말고 뒤에서 안에서 총 쏘는 짓 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공천혁명 제대로 잘 기획해가지고 정당 지지율을 올릴 거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해야 당도 살고 후보도 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